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이 봉합이 안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분이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네요. 어제 오후에 단판 회동을 6시 반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론 못 내렸습니다. 오늘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더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어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만찬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밖에서 돕겠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거든요. 예. 이 보도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자신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예. 오늘 광화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서요. 가급적이면 선대위가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처음부터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지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어디 보니까 나한테 윤 후보가 무슨 최후 통첩을 했다고 신문에 주접을 떨어놨던데 내가 그 뉴스 보고 잘 됐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뉘앙스는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그런 뉘앙스였고요. 예. 주말 중에 선대위 합류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느냐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자꾸 말을 만들어내면 서로 기분만 나빠지니까 질문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 결단을 기다리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이 해결할 테니까 시간 가는 걸 지켜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이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카드를 폐기하는 쪽으로 결심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윤 후보 측의 핵심 정무 관계자가 일부 언론과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 카드를 폐기하는 쪽으로 결심한 듯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 전 위원장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게 후보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 전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윤석열 후보 측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아니면 이 관계자의 개인적인 의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김 전 위원장과 추가 논의 시한을 정했느냐 이런 질문에는 따로 약속한 건 없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총괄선대위원장직 맡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겠다고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최후 통첩 주접 떤다라고 말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김박사 얘기는 이제 안 하겠다. 뭐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네요. 그 익명의 관계자 멘트이기 때문에 예. 요거는 조금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선대위 구성 1차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직총괄본부장에는 주호영 의원 그리고 정책총괄본부장에는 원희룡 전 지사가 이제 임명이 됐고요.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에는 이준석 대표, 종합지원총괄본부장에는 권성동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능총괄본부장에는 김성태 전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예. 총괄특보단장에는 권영세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선대위 대변인에는 김은혜, 전주혜 의원이 임명이 됐고 원외에서는 김병민 대변인하고요. 원일이 전 SBS 논설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보단장에는 조수진 의원, 공보실장은 박정하 현 국민의힘 강원 원주갑 당협위원장으로 정해졌고요.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은 윤 후보가 직접 맡기로 했고 부위원장은 김민혜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는 현재 비워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양반으로 이제 칭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주접을 떨어놨다 이런 격한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자, 어제의 공개와 또 오늘 공개는 확실히 달라 보이기는 하는데 자, 진 작가님, 김종인 전 위원장 루비콘강을 건넌 겁니까? 아니면 아직 발을 담근 상태입니까? 아직은 발을 좀 담그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런가요? 예. 근데 이게 봉합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생각이 아주 분명하신 분이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이 갈등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것을 자리 싸움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뭐 당신이 원하는 사람 우리가 여기다 앉혀준다니까 뭐가 불만이야 이런 식이고. 예. 그럼 당신이 뭐 원하는 사람 앉히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사람 앉힐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타협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야? 왜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아니 뭐 색조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색조에 맞게끔 인선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판짜 놓고서 나한테 그 자리 하나 달랑 남겨놓고 와서 앉아달라 그러면 내가 거길 왜 가냐 이런 입장인 거고 여기서 지금 그게 조율이 좀 안 일어나는 거고 김병준 특히 이제 이분의 역할이 좀 중첩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좀 쓴 것 같더라고요. 네. 상임 선대위원장이 임명이 그렇죠. 됐죠. 그러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 뭐 나를 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오해인지 이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김 소장님은 네, 뭐 일단 주접을 떨어놨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하지 않은 말이라는 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이야기의 이면은 주변 사람들 좀 물리치고 당신이 직접 생각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고 나는 지금도 당신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라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거는 센 말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를 쳐내는 말도 아니고요. 그 주변의 간신배들 말을 듣지 그 말라라는 관계자, 그 관계자를 향한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을 간신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접을 떤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윤 후보 당신의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입장을 정확히 밝힌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이 말을 보면 딱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최후 통첩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조건을 제시했고 받을지 안 받을지 네가 결정해라. 이건 구직하는 사람한테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김종인 입장에서는 나는 잃을 게 하나도 없고 니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룰 게 없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아니 이분 같은 경우에 굳이 뛰어들 이유도 없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뭘 할 자기의 뭐 정치적인 뭐를 갖다 펼칠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 그런 연배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그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거기 갈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뭐 통첩이고 뭐 이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진 작가님하고 좀 완전히 다른 입장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게 연세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본인 이루고 싶은 꿈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거판을 내가 지배하고 싶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본인이 받을 기회가 있는 건데 이 기회를 즐기고 싶으신 거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욕심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나를 좀 불러주세요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저는 충분히 협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정치를 비판하고 이랬을 때는 네. 예컨대 국민의힘이 변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변하기를 원하고 정의당이 변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사회에 관철되고 이런 걸 원하는 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자리를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한판 송맹이 이분도 그렇죠. 이분도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개혁의 꿈들 같은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걸 후보를 통해서 실현하고 싶은 욕망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은 지금 질이 좀 다른 욕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최후 통첩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시죠. 그러니까 진 작가님의 욕망과 김 박사님의 욕망은 분명히 전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뭐 진 작가님이 무슨 자리를 바라서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김종인 박사님도 같이 그 진중권 작가님이랑 동일 선상에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훨씬 자리 욕심이 있고 정치에 대한 욕심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한테 총리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 상황에서 의문의 진중권 작가 1승이 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욕망을 가지는 게 나쁜 일이 아니죠. 정치적으로 욕망을 가지는 걸 나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언론이 잘못 말하고 있는 거고 다만 욕심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근데 김종인 박사의 욕심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정치를 통해서 구현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권력욕까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뭐 이번은 그렇잖아요. 딱 도와주고 나서 끝나면 떠나고 그래서 자기 사람을 남겨놓거나 뭐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 오늘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직접 만나고 온 분이 있습니다. 인태희 전 대통령 비서장 오늘 2부에 이제 모시고 짐작은 그만해야 되겠네요. 예, 짐작 그만하시고 직접 보신 분 이야기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선대위 이제 6명의 본부장이 임명됐는데 조직 구성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현 소장님부터. 그냥 뭐 평범하게 된 데다가 구설에 올랐던 뭐 김성태 의원 이런 분들 포함된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최근에 재판 상황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지만 유죄 판결을 지난번에 받으셨었는데 그냥 은근슬쩍 지난번에 김진태 의원도 5.18 사과는 하지만 5.18 이 소위 말하는 망언을 한 사람들은 쓰겠다. 이게 본인의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신 작가님. 긍정적으로 보면 그냥 무난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다. 그리고 삐딱하게 보면 색깔이 없다. 왜냐하면 선거 기조가 안정해져서 그렇거든요. 선거 기조가 이제 보수 혁신, 사회 개혁의 메시지, 아젠다. 근데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답은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당을 혁신해야 되고 정치 혁신을 해야 되고 그다음 사회 혁신을 해야 될 이걸 상징할 수 있는 인물들과 두 번째는 중도층과 보수층의 연합을
연합 정권을 상징하는 인물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젊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답인데 과연 여기에 맞는 인선이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저는 작가님 윤석열 후보가 한 번이라도 보수 혁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건 작가님의 생각이신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까 뭐 한 적은 없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정말 보수 혁신을 하는 그림을 본인이 그리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징조를 읽지 그러니까 못해서. 그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은 이때까지 난 해왔고 그 다음에 경선에서 이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다가 이제 약간 문의로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의를 이렇게 덧붙이면 된다 이런 개념인 것 같고 김정인 위원장 같은 그거 가지고는 이기기 힘들다. 그러니까 바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문의로 앉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있던 사람들하고 이 새로운 사람들이 같이 당을 바꾸는 모습, 그 다음에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는 모습을 연출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난 이건 근본적인 보수 뭐랄까 노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걸 갖다 이제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자 국민의힘 얘기 또 2부에서 더 하기로 하고요. 자,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본격 변하고 있다. 이러한 또 언론 진단이 있는데 어제 주요 당직자들이 사퇴를 했는데 오늘 후속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임 사무총장에 이 재선의 김영진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그런 인물이고요.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재선의 강훈식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선대위에서 총무본부장을 겸임을 하기로 했고요. 강훈식 의원 역시 전략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추면서 의중을 잘하는 김영진 의원하고 강훈식 의원이 당과 선대위에 전면 배치가 됐는데요. 언론들은 이재명 후보의 친정체제 구축이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은 또 최근 당혁신기구인 정당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를 하고요. 혁신위원장에 장경태 의원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오늘 머리 색깔을 다크 그레이로 염색을 했거든요. 예. 언론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언론들이 이 검은 머리로 뭐 등장을 했다. 혁신을 강조해온 이재명 후보가 검은 머리로 변신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던데 예. 해석은 뭐 각자에 맡기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의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자, 오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되신 분입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예, 주요 당직자들이 이제 사퇴를 한 지 하루 만에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뭐랄까요? 네. 그 이재명 후보와 당 대표 사이에 미리 말씀이 됐던 겁니까? 네, 뭐 두 분은 교감을 하셨던 것 같고요. 예. 뭐 원래 전임이셨던 윤관석 사무총장이나 송갑숙 전략기획위원장 모두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예. 저도 뭐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아서 뭐 바로 결정을 못하고 마음을 결정하는데 시간 뭐 하루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김영진 의원과 달리 또 이재명 후보 최측근들을 전진 배치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김영진 의원과 우리 강훈식 의원님의 배치에 대해서 네. 이제 최측근을 전진 배치했다 이런 평가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해석이 맞습니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저는 보름밖에 안 됐는데 아직 최측근하고 부르는 건 좀 과도하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정무조정실장을 명받아서 후보의 고민을 옆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후보가 반성하고 성찰을 통해서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기조를 갖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반영해달라고 저를 임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시키는 그런 당직과 선대위를 하려고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네. 김성애입니다. 하나 네. 이번에 인선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미묘하게 달라지는 점이 김영진 의원도 이 60년대에선 후반이시고 의원님은 또 70년대생이시고 네. 이 전반적인 구성이 정당 혁신추진위원회도 또 장경태 의원이 하시고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줄이었던 이 586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50대인 민주당 의원들이 약간 일선에서 물러서고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그 아래 세대들이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보면 좀 무리인가요? 아닙니다. 무리 아닙니다. 뭐 저는 아까도 우리 오늘 머리 헤어 컬러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대통령 후보가 50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바꿔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헤어 컬러도 바꿨겠습니다만 50대 대통령 후보에 또 40대, 30대 또는 50대 이렇게 좀 낮추어서 하는 그런 경향과 방향도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아, 헤어 컬러 바꾸신 게 어떤 혁신 의지를 반영한 상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혁신의 의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젊은 분인데 백발로 이렇게 다니셔갖고 되게 이제 젊지 않아 보이는 것에 대한 생각도 솔직하게 옆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내 나이로 네. 보이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재명과 이재명의 민주당 뭐가 다른 것인가? 자, 이 부분도 좀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좀 해석을 해주세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거대 정당입니다. 그런 큰 그릇에 갇혀 있어서 변하지 못하는 모습. 또 국민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옴석달싹 못하는 모습에서 이재명 후보부터 바꾸는 민주당이 되겠다라는 선언 같은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 변화하고 유능하고 기민하고 지킬 약속은 좀 지키고 그래서 결국은 나도 바꾸고 민주당도 바꾸겠다 이런 본인의 각오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재명 후보부터 바꾼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걸 바꾸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본인은 그 이재명 후보께서 요즘에 다니면 연신 지금까지 우리 당이 잘못한 모습 또 본인의 과거의 이야기부터 뭐 그 페이스북에 글에 보면 그렇게 실제로 써놨습니다만 과거의 욕설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또 대장동 문제에서도 예. 자신의 결백함뿐만 아니라 국민이 느꼈던 허탈감에 대한 사과부터 사실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과에 또 뭐 돌아보지 못한 본인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또 정책에 있어서 여당으로서 실패한 정책들에 대해서 사과하지 못했던 모습에서 그런 것부터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본인의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당의 변화, 또 당도 거대하고 큰 몸짓이 아니라 기민하고 유능하게 바뀌는 정당으로 쇄신되고 또 나아가서 정치 개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해석해 줍니다. 네, 진 작가님도 질문하실게요. 네. 네, 민주당이 뭘 잘못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캠페인에서 도드라지겠지요. 그리고 한 번에 뭘 잘못했다라고 선언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하는데 뭘 사과하겠다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연신 뭐 굽신굽신 하는데 국민들이 네. 좀 뭐랄까 좀 황당하거든요. 뭘 잘못했다는 거지 도대체? 왜냐하면 구체적인 그 사과 내용 같은 것들이 없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냥 사과만 하는 형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동안에 민주당이 잘못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입법 독재를 이용해가지고 마구마구 법을 통과시킨다라든지 그런데 그건 앞으로도 더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듣는 사람한테는. 그건 이제 최근에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모양인데요. 예. 그게 이제 입법 독재라고 표현한 것보다도 좀 더 정확하게는 어제 정치적 사안의 법안들보다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 사안들 또는 또 국민들에게 크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들은 조금 더 저희가 더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야당의 협조도 얻어야 되겠습니다만 가령 어제 있었던 법안 중에서 개발이익 환수법이라든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가맹사업법이라든지 대부업법 이 대부분 다 민생업 관련 법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생 챙기는데 우리가 거대 여당으로서 이런 것들을 민생 독주, 그러니까 뭐랄까 법안에 대한 입법 독주가 아니라 민생에 대해서는 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한 모습을 반성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이 반성해야 될 것들이 실제로 하나 둘씩 나타나고 또 그걸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게 앞으로 캠페인의 또 한 측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민생 법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구 통과시켰다가 결국은 이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나머지 네, 법안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개발이익 환수법 같은 경우도 시장경제 원리랑 충돌하는 부분들도 있어 보이고 네. 이런 것들을 갖다 그냥 슬로건으로 내걸고 탁 통과시키고 우리 강성지 지청한테 우린 개혁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모습이 그동안에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발이익 환수법은 논의조차 안 되고 테이블 위에도 안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의는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논의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밀어붙이기 이전에 논의조차도 피해버리는 것은 좀 옳지 않은 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원칙 지켜갖고 제일 좋은 건 같이 논의하고 합의 처리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논의조차도 안 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합의를 통해서 입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고요.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럼 국민들한테 알려야죠.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은 알려야 이 거대 집권당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별금지법 같은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 그 법안에 대한 논의가 뭐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요.
그 법안에 대해서도 이후에 좀 무르익으면 논의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송영길 대표가 어제 이제 대전 지역 선출직 당원들에게 그 이재명 후보의 논란들 그리고 후보가 이제 비난받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또 진실을 적극 알려야 된다. 그리고 야당의 공격과 언론의 비판에 맞서달라 주문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주문한 것이 이재명 학이냐 또 이런 언론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당대표의 정확한 내용과 워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해당 사안 뭐 욕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가 여러 차례 사과한 것이고 또 예. 많이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원들이 위축되는 것은 그런 것들보다도 전반적으로 당원들이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실제로 그렇게 되는 부분 좀 더 알고 지역에서 가서도 또는 자기 사람들하고 모여서도 당원의 후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고 노력하자는 취지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그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의 민주당 조금씩 어떤 인선과 더불어서 좀 만들어가자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친 작가님부터. 뭐를 잘 모르겠어요. 두 사람 인선한 거고 이분들이 뭐 아까 측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측근인가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은 따로 있거든요. 뭐 정진상이라든지 이쪽 라인들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분 특성이 뭐냐면 공적 라인이 아니라 사적인 어떤 라인이 그 비전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 모든 일을 했던 스타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아까 강훈식 이분도 뭐 된 지 뭐 15일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측근이라 그러고 아마 언론들이 측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는 지금 민주당 의원 가운데 그나마 이재명 후보 쪽에 가까운 어떤 인사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국회 활동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당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친분인 의원이 없겠다는 뭐 이런 해석이 나와서 의원이 그 언론들 그렇게 붙인 것 같고요. 자, 우리 김성희 소장님. 예, 뭐 제 주장은 할 시간 없이 진 작가님 팩트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진상 씨는 일단 성남시에서 비서실장으로 일을 했고 경기도에서도 직급이 있고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선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선대위를 구성할 땐 당연히 의원이나 의원에 준하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을 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측근들 같은 경우는 그 밑의 자료로 들어가는 건데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586 의원들이 배제된 상태로 이제 그 밑으로 나이가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김영진 의원은 사실 이제 이 중에서는 가장 이재명 의원의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강훈식 의원도 이재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 측근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환수법 말씀하셨으니까 이 법도 뭐 오늘 내용이랑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 법 이해창 총재 때는 신한국당에서 만드는 법안이에요. 그린벨트를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중에서 이익을 일부러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그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이 주도해서 50%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자 남는 거에서 그렇게 정했다가 자기들이 나중에 민원 때문이라고 법안에다 개정안을 집어넣었습니다만 이걸 25%로 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생기는 이익들을 너무 민간이 많이 가져간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하게 있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이 국민의힘이 찬성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동안 대치를 해오다가 이걸 다시 25에서 30, 50으로 올리자는 논의를 하는 거라서 이 법안이 왜 반시장적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개발이익환수법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윤석열 그 후보의 장모 이분 지금 양평에서 사업할 때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서 25% 환수를 했어야 됐는데 17억 원 부과된 거를 양평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7억으로 깎아줬다 0원으로 만들어서 한 푼도 내지 않는 기적을 행한 반은 있는데 이렇게 법이 운영되면 안 되기 때문에 50%를 올리는 건 국민들도 찬성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대장동 사태 같은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민간 개발이든 민간 합동 개발이든 아니면 공영 개발이든 간에 각각의 사회적 기여분만 빼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도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가지고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고 이게 만약에 법안이 만드는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시민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게 국회로 모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 필요하니까 옛날 법안 딱 해가지고 니들이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 또 팩트 체크하겠는데 이번에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정진상 씨가 사인을 했어요. 원래 그 사람이 사인할 위치가 아니거든요. 공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경기도정이 이렇게 운영된 겁니다. 이분 밑에 있고 사람들이 공적 라인을 받기 전에 이 사람들한테서 결제를 받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비정규직으로 여기저기 부서의 사람들 다 배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북한의 그 정치 보위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배치해놓고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제 곧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 그 예, 김성현 시민사회 소장님. 참여를 진중권 작가님 모르시면 없다고 하시는 건 정말 안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참여연대하고 경실련이 이 개발 이후 환수법의 퍼센티지를 올릴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왔고 민주당도 논의해온 바가 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만든 법안처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는 현실과 예를 다른 들어가지고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사회 논의에 붙이고 그 사람들 안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해야 이미 되는 했죠. 건데 올해 3월에 했습니다. 기자회견 때 참여연대가 했고 다 논의했어요. 예. 논의한 사실이 있는데요. 왜요? 예. 논의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논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노기 평론가님은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